4개의 왕관. 서울 변두리 오래된 동네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낡은 2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세월의 빛바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외벽 위에 손글씨로 정성껏 써내려간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제니스 탐정사무소. 옆에 붙은 봉수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냄새와 공구 소리가 은은하게 배경음처럼 깔리는 그 허름한 공간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사무소 안에서 보리차 주전자가 느릿하게 김을 올리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 경력과 상장이 액자에 담겨 가지런히 걸려 있고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인 나무 책상 2개가 마주 놓여 있었다. 창가에는 햇볕을 받은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첨단 장비 대신 손때 묻은 수첩과 펜과 의뢰인의 이야기를 꼼꼼히 적어둔 서류철이 사무실의 진짜 무기였다. 나복실은 오후의 햇살 속에서 보리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넉넉하고 푸근한 체구의 중년 여성. 부산에서 상경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 사립 탐정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이 사무소를 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농사와 한우 축산으로 모아 남긴 유산이 미천이었다. 최첨단 기법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따뜻한 직관과 끈기와 살아온 세월이 준 지혜가 그녀의 무기였다. 마주 놓인 책상 건너편에서 구은철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큰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나는 마른 체구의 청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치밀하고 사교성이 좋으며 담력이 강하고 운동신경이 뛰어났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이 뼈 깊은 곳에 서려 있었다. 그날 오후 3시, 사무소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남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격의 양복 차림이었으나 옷은 찢기고 더러워져 있었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가 문지방에서 무릎을 꿇더니 나복실의 이름을 반복했다. 나복실, 나복실 탐정.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메모지를 잡고 숫자 넷을 반복해서 썼다. 44, 44. 숫자 넷이 메모지 위에 빼곡하게 채워졌다. 구은철이 달려가 남자를 부축했다. 나복실이 물을 가져왔다. 남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4명입니다. 4명이 이 나라를 삼키려 합니다. 넘버 1은 중국에 있습니다. 넘버 2는 돈입니다. 넘버 3는 과학입니다. 넘버 4는 파멸자입니다. 제 이름은 남자의 눈이 뒤집혔다. 입에서 거품이 일었다. 구은철이 맥박을 짚었다. 나복실이 119에 전화했다. 하지만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남자는 사무소 바닥에서 숨을 거두었다. 나복실과 구은철은 시신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무소에 죽음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강태룡 경감이 30분 만에 도착했다. 현재 경찰 수사과장인 그는 강철 체력의 특수전 전문가이자 무기 전문가였다. 나복실과는 오래된 사이였다. 그가 시신을 살피며 말했다. 신원 확인이 안 돼.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어. 주머니에서 나온 건 이것뿐이야. 강태룡이 비닐백에 담아 보여준 것은 작은 쪽지 한 장이었다. 거기에는 한자로 4글자가 적혀 있었다. 요민즈키안, 사인지관, 4사람의 왕관. 나복실이 그 글자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직감이 반응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복실은 나상규를 만났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오빠는 언제나 나복실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서울 한복판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나상규가 쪽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복실아,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어제 사무소에서 죽은 남자 주머니에서 나왔어. 나상규가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었다. 사인지관. 우리 쪽에서도 이 이름이 최근에 흘러나왔다. 정보 라인에서 떠도는 소문인데 한국 사회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4명의 거물이 존재한다는 거야.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폭력을 각각 장악한 4명. 이들이 외환 위기를 이용해 한국의 핵심 산업과 금융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는 거야. 나복실이 물었다. 진짜야?
나상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를 잡은 사람이 없어. 조사하려 했던 검사 한 명이 석 달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담당 경찰 한 명이 2달 전에 자살로 처리됐어. 나복실은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사무소에서 죽은 남자는 이 비밀을 전하려고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이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나복실에게 구은철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소장님, 사망자의 지문을 강태룡 경감한테 부탁해서 조회했습니다. 신원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조영범, 47세. 전직 국가정보원 분석관이었습니다. 3년 전에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국정원 분석관이 왜 우리 사무소에 찾아왔을까? 구은철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대답했다.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단서입니다. 4명. 넘버 1은 중국에 있다. 넘버 2는 돈이다. 넘버 3는 과학이다. 넘버 4는 파멸자다. 조영범은 이 4명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리려다 살해당한 겁니다. 나복실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뒤를 이어야지. 구은철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그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첫 번째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왔다. 사흘 뒤 나복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김봉규 부장판사였다. 나복실의 오랜 친구이자 강은실 변호사와 판사 동기, 나상규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그리고 나복실을 짝사랑하는 남자이기도 했다. 복실 씨, 이상한 사건이 하나 들어왔어요. 인천 송도의 한 바이오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이 죽었는데 경찰은 과로사로 처리하려 해요. 그런데 사망자의 책상 위에 숫자 4이 적혀 있었답니다. 혹시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요. 나복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숫자 4, 연결되었다. 나복실과 구은철은 즉시 인천 송도로 향했다. 바이오젠 코리아라는 제약 연구소, 외환위기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기업이었다. 사망자의 이름은 박용화, 39세의 생화학 박사로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다. 연구소에서 나복실을 맞은 것은 대표이사 전미영이었다.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으로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눈은 냉정했고 말투는 간결했다. 전미영이 말했다. 박 박사는 과로사입니다. 신약 개발 마감이 임박해서 밤낮으로 일했으니까요. 탐정이 올 일이 아닙니다. 나복실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런데 책상에 숫자 4이 적혀 있었다면서요. 전미영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별 의미 없는 메모였을 겁니다. 실험 번호든 뭐든. 나복실은 전미영의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이 여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구은철이 박용화의 연구실을 살폈다. 경찰이 이미 현장을 정리한 뒤였지만 책상 서랍 안쪽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에는 화학식과 함께 암호 같은 메모가 빼곡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넘버 3가 알게 되면 나는 끝이다. 구은철이 수첩을 나복실에게 건넸다. 나복실이 그 문장을 읽고 입술을 꽉 다물었다. 넘버 3. 과학을 장악한 자. 박용화는 넘버 3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사무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구은철이 말했다. 소장님, 전미영 대표가 의심스럽습니다. 바이오젠 코리아는 최근 3년간 매출이 10배로 뛰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요. 불가능한 성장입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미영이 넘버 3일 수 있어. 구은철이 수첩의 화학식을 분석하겠다고 했다. 그의 분석 화학 전문 지식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였다. 한편 나복실은 강은실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미녀 변호사이자 대형 로펌의 대표, 전직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 인맥이 넓었다. 그리고 구은철을 향한 마음을 깊이 숨기고 있는 여자이기도 했다. 강은실의 로펌 사무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강은실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바이오젠 코리아 투자 구조를 조사해봤어. 최대 주주가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야. 그 페이퍼 컴퍼니의 배후를 추적하면 중국 베이징의 한 투자 그룹으로 연결돼.
이름은 화관투자, 화관, 꽃화의 왕관관이야. 나복실이 즉시 반응했다. 관, 왕관, 사인지관의 관이야. 강은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화관투자의 실질적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어. 이름은 류창휘. 중국의 정치 브로커로 알려져 있는데 실체를 본 사람이 거의 없어. 사진조차 없어. 넘버 원. 중국에 있는 자. 나복실은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잡았다. 그날 밤 나복실은 사무소에서 생각에 잠겼다. 보리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옆 정비소에서 정봉수가 마감을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정봉수가 멋쩍게 사무소 문을 두드렸다. 소장님, 또 늦게까지 일하십니까? 붕어빵 사왔는데 하나 드시겠습니까? 나복실이 미소를 지으며 받았다. 고맙습니다, 정 사장님. 정봉수가 돌아간 뒤 나복실은 수첩에 4개의 원을 그렸다. 넘버 원 류창휘, 정치 장악. 넘버 투 미확인, 자본 장악. 넘버 3 전미영 추정, 과학 장악. 넘버 4 파멸자, 정체 불명. 가장 위험한 것은 넘버 4였다. 조영범이 파멸자라고 부른 존재. 4명 중 유일하게 실체도 역할도 전혀 파악되지 않은 인물. 이틀 뒤 사건이 급변했다. 강태룡이 긴급 연락을 해왔다. 복실 씨, 큰일이야. 삼성동의 한 고급 호텔에서 미국계 한국인 사업가가 살해됐어. 이름은 데이비드 강대영이라고도 해. 한국 이름으로. 재미교포 금융인으로 외환위기 때 한국에 들어와 은행과 기업을 사들이고 있던 인물이야. 칼에 찔려 죽었는데 현장에 숫자 4이 피로 적혀 있어. 세 번째 숫자. 나복실과 구은철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호텔 스위트룸. 강대영은 침대 위에 정장 차림으로 누워 있었고 가슴에 칼이 꽂혀 있었다. 벽에 그의 피로 큰 숫자 4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숫자가 뒤집혀 있었다. 거울에 비춰봐야 제대로 보이는 방향이었다. 나복실이 중얼거렸다. 뒤집힌 숫자. 이건 피해자가 적은 게 아니야. 범인이 적었어. 자기 조직의 표식처럼. 구은철이 현장을 세밀하게 살폈다. 소장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빵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식빵을 작은 공 모양으로 동그랗게 뭉친 것들입니다. 나복실이 다가가 살폈다. 작은 빵 알갱이 6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범인이 남긴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것인가? 강태룡이 말했다. 강대영의 비서 진술에 따르면 강대영에게는 그런 습관이 없었대.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의 것이야. 범인은 식사를 하면서 또는 기다리면서 무의식적으로 빵을 동그랗게 뭉치는 습관이 있어. 구은철이 눈을 가늘게 떴다. 미세한 단서지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습관일 수 있습니다. 나복실은 강대영의 신원을 조사했다. 강대영은 재미교포 2세로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을 배운 뒤 한국 외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거 투자한 인물이었다. 그가 인수하려던 것은 한국의 주요 시중은행 3곳과 반도체 기업 2곳이었다. 그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면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들로 연결되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같은 구조야. 바이오젠 코리아와 같은 자금 구조. 화관 투자. 구은철이 대답했다. 강대영이 넘버 2입니까? 나복실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강대영은 넘버 2의 도구였어. 넘버 2가 한국 경제를 삼키기 위해 앞세운 바지 사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강대영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려 했거나 배신했거나 해서 제거당한 거지. 구은철이 미간을 좁혔다. 그러면 넘버 2는 아직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나복실이 쌍화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넘버 2를 찾으려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해. 강은실 변호사한테 부탁하자. 강은실이 이틀 만에 결과를 가져왔다. 화관 투자의 한국 내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인물이 있어. 이름은 황정석. 전직 한국은행 간부였는데 외환위기 직후에 사표를 내고 홍콩으로 갔어.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강남에서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구은철이 말했다. 황정석이 넘버 2입니까? 강은실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해.
외환위기 때 한국에 들어온 외국 자본 중 상당 부분이 이 사람 손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어. 나복실은 황정석을 만나기로 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 32층. 황정석은 60대 초반의 노인으로 은발의 검은 양복 차림이었다. 얼굴은 부드러웠지만 눈이 차가웠다. 그가 나복실과 구은철을 맞으며 말했다. 나복실 탐정. 이름은 들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사립 탐정이시라면서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복실이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화관 투자를 아십니까? 황정석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눈꺼풀이 한 번 떨리고 입꼬리가 살짝 굳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투자 업계에 있으면 여러 회사 이름을 듣게 됩니다. 화관 투자요. 중국 쪽 투자 그룹 아닙니까? 저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나복실은 알았다. 하지만 증거 없이 몰아붙일 수는 없었다. 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구은철이 말했다. 소장님, 황정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의 사무실에서 한 가지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빵 알갱이가 있었습니다. 나복실이 멈추었다. 빵 알갱이? 강대영 살해 현장에 있던 것과 같은? 구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그랗게 뭉친 식빵 알갱이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빵을 뭉치는 습관. 황정석이 넘버 4 파멸자입니까? 나복실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빵을 뭉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2번 나타났어. 살인 현장과 황정석의 사무실, 같은 사람이 2곳에 있었다는 뜻이야. 황정석 본인이거나 황정석을 방문한 누군가거나. 구은철이 눈을 빛냈다. 파멸자의 정체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그 순간 나복실의 핸드폰이 울렸다. 나상규였다. 복실아, 류창희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다. 류창희는 베이징의 정치 핵심부에 연결된 인물로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 공작을 지휘하고 있어. 한국의 외환 위기도 이 사람이 배후에서 촉발했다는 정보가 있어. 한국 정치인 여러 명이 이 사람에게 매수되어 있고, 그런데 놀라운 건 류창희가 직접 한국에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야. 모든 것을 원격으로 지휘해. 나복실이 물었다. 넘버 원이 확실해? 나상규가 대답했다. 확실해. 하지만 중국에 있는 사람을 한국 법으로 잡을 수는 없어. 나복실은 이를 악물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넘버 2와 넘버 3와 넘버 4를 잡아야 해. 머리를 자르지 못하면 팔다리를 잘라야지. 열흘이 지나는 동안 사건은 위험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나복실과 구은철은 전미영의 바이오젠 코리아를 파고들었다. 구은철이 박용하의 수첩에 적힌 화학식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바이오젠 코리아는 신약 개발이 아니라 군사용 화학물질을 연구하고 있었다. 신경작용제 계열의 독성 물질이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베이징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구은철이 보고했다. 소장님, 전미영은 확실히 넘버 3입니다. 과학을 장악한 자. 바이오젠 코리아는 연구소라는 겁대기를 쓴 화학무기 개발 공장입니다. 박용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죽임을 당한 겁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넘버 1 류창희, 넘버 2 황정석, 넘버 3 전미영, 확인됐어. 넘버 4만 남았어. 그때 강태룡이 긴급 연락을 해왔다. 복실 씨, 황정석이 너를 찾고 있어. 그런데 좋은 의미가 아니야. 오늘 아침에 우리 수사과에 나복실 탐정의 사무소를 폐쇄하라는 압력이 들어왔어. 위에서. 나복실이 물었다. 누가? 강태룡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경찰청 차장이 직접 지시했어. 그런데 그 차장이 황정석과 골프를 치는 사이야. 사인 직관의 손이 경찰 내부까지 뻗어 있었다. 나복실은 이제 사냥꾼인 동시에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사무소에 위협이 찾아왔다. 새벽 2시에 사무소 유리창이 깨지며 벽돌이 날아들었다. 벽돌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만두지 않으면 죽는다. 구은철이 벽돌을 주워 쪽지를 살폈다. 소장님, 이 글씨체는 왼손잡이가 쓴 겁니다. 피랍 분석으로 보면. 나복실이 말했다. 넘버 4가 보낸 거야.
구은철이 이를 악물었다. 소장님을 건드리면 저를 거쳐야 합니다. 나복실은 구은철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분노와 헌신이 있었다. 나복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나복실은 결단을 내렸다. 적의 소굴로 들어가야 해. 수동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 나상규와 강태룡과 김봉규 부장판사와 강은실 변호사를 비밀리에 모았다. 제니스 탐정사무소가 아닌 김봉규의 자택이었다. 김봉규가 나복실에게 차를 내밀며 말했다. 복실 씨,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김봉규의 눈에 걱정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나복실은 고맙다고만 했다. 강은실은 구은철을 힐끗 보았다가 시선을 서류로 돌렸다. 나복실이 작전을 설명했다. 넘버4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넘버4는 변장의 달인입니다. 어떤 얼굴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빵을 동그랗게 뭉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무의식적인 것이라 아무리 변장을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강태룡이 물었다. 어떻게 넘버4를 끌어낼 거야? 나복실이 대답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다면 넘버4가 직접 나설 겁니다. 파멸자니까. 구은철이 반대했다. 소장님을 미끼로 쓸 수 없습니다. 나복실이 구은철을 바라보았다. 은철 씨, 나를 믿어. 구은철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이 시작되었다. 나복실은 일부러 소문을 흘렸다. 사인지관의 정체를 모두 밝혀낸 증거를 확보했다고. 그 증거를 3일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이 소문은 나상규의 검찰 라인과 강태룡의 경찰 라인과 강은실의 법조계 인맥을 통해 동시에 퍼져나갔다. 미끼가 물속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제 물고기가 물때를 기다리면 되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예상보다 빠르게 물고기가 물었다. 제니스 탐정사무소에 전화가 걸려왔다. 전미영이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급박함이 숨어 있었다. 나 탐정님,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넘버3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는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넘버1에게서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나복실이 물었다. 왜 저를요? 전미영이 대답했다. 당신이 유일하게 사인지관에 맞서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넘버2 황정석의 비자금 장부와 넘버1 류창휘의 지시 문서와 넘버4의 정체까지. 넘버4의 정체. 나복실의 심장이 뛰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만납시다. 장소를 정해주세요. 전미영이 장소를 지정했다. 강원도 철원의 한 폐체세석장이었다. 왜 그런 곳이냐고 물으니 전미영이 대답했다. 거기가 사인지관의 비밀 거점입니다.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밀 거점. 나복실은 직감적으로 함정일 수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함정이더라도 가야 했다. 비밀 거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결정적 증거였다. 나복실이 구은철에게 말했다. 은철 씨, 나 혼자 갈 거야. 구은철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절대 안 됩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나복실이 미소를 지었다. 함정이라고 해도 가야 해.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야. 강태룡 경감이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나복실은 구은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녀에게는 비밀 계획이 있었다. 다음 날 밤, 나복실은 철원으로 향했다. 구은철은 사무소에 남았다. 나복실이 남기고 간 말은 이것이었다. 은철 씨, 만약 내가 내일 아침까지 연락이 없으면 이 봉투를 나상규 오빠한테 전해줘. 구은철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다. 뭡니까 이게? 나복실이 대답했다. 보험이야. 철원의 폐채석장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다. 버려진 채석장의 입구는 잡초와 덩굴에 뒤덮여 있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콘크리트 통로가 나타났다.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나복실은 손전등을 들고 통로를 내려갔다. 통로가 끝나는 곳에 넓은 지하 공간이 펼쳐졌다. 거기에는
통신 장비와 컴퓨터와 대형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벽에는 한국의 지도가 걸려 있었고, 지도 위에는 핀이 수십 개 꽂혀 있었다. 각 핀에는 은행 이름과 기업 이름과 정치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인 지관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였다. 전미영이 지하 공간 안쪽에서 나타났다. 검은 정장 차림은 변함없었지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전미영이 말했다. 여기입니다. 사인 지관의 심장부. 이 컴퓨터에 모든 자금 거래 기록과 지시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왜 배신하려는 겁니까? 전미영의 눈에 잠깐 감정이 스쳤다. 박용화 박사 때문입니다. 그는 제 연구실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유능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넘버 4가 그를 죽였습니다. 제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조직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나복실은 전미영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진심이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전미영이 컴퓨터를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순간 지하 공간의 조명이 꺼졌다. 암흑이 내려앉았다. 전미영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왔습니다. 넘버 4가. 나복실은 손전등을 켰다. 빛이 지하 공간을 훑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때 조명이 다시 켜졌다. 나복실 앞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50대의 평범한 인상. 안경을 쓰고 베이지색 점퍼를 입은 남자였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이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 남자가 말했다. 나 탐정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넘버 4입니까?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파멸자라는 별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는 넘버 4입니다. 전미영이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서려 있었다. 넘버 4가 전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영 씨, 배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을 텐데. 나복실이 넘버 4의 손을 살폈다. 오른손에 작은 빵 알갱이가 하나 쥐어져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뭉치고 있었던 것이다. 확인되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당신이 조영범을 죽였습니까? 넘버 4가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자는 처리해야 합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강대영도? 넘버 4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강대영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넘버 1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복실이 말했다. 박용화 박사도? 넘버 4가 어깨를 으쓱했다. 연구원이 양심 따위를 가지면 곤란합니다. 나복실의 직감이 불을 뿜었다. 이 남자는 변장의 달인이었다. 지금 보이는 이 평범한 얼굴도 진짜가 아닐 수 있었다. 나복실이 물었다. 당신의 진짜 얼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넘버 4가 웃었다. 진짜 얼굴이라. 저에게는 진짜 얼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얼굴이 진짜이고 모든 얼굴이 가짜입니다. 저는 배우였습니다. 이름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넘버 1이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극단에서 쫓겨난 무명 배우였습니다. 넘버 1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대가로 저는 넘버 1의 손이 되었습니다. 전미영이 말했다. 그만해요. 나 탐정님을 해치면 안 됩니다. 강태룡 경감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넘버 4가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석장에는 통로가 하나가 아닙니다. 3개의 비상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자폭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나복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비밀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지금 작동하고 있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넘버 4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나복실이 아닙니다. 넘버 4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나복실이 얼굴에서 무언가를 벗겼다. 실리콘 마스크였다. 마스크 아래에서 드러난 얼굴은 나복실과 체형이 비슷한 다른 여자였다. 강태룡의 부인 최애나,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의 최애나가 나복실로 변장하고 들어온 것이었다. 넘버 4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면 진짜 나복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순간 지하 공간에 세 개의 비상 출구가 동시에 열렸다. 강태룡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세 방향에서 진입했다. 그리고 본 출입구로 나복실 본인이 들어왔다. 옆에는 구은철이 있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넘버 4씨. 넘버 4가 자폭 장치의 리모컨을 들었다. 이걸 누르면 이 산 전체가 무너집니다. 강태룡이 총을 겨누었다. 나복실이 차분하게 말했다. 누르세요. 하지만 그 리모컨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넘버 4가 버튼을 눌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복실이 말했다. 구은철 씨가 이틀 전에 이곳에 선제 잠입하여 자폭 장치의 기폭 회로를 해체했습니다. 구은철 씨는 국과수 법화학과 출신입니다. 폭발물 분석이 전공이기도 하니까요. 구은철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넘버 4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강태룡이 순간적으로 움직였다. 특수전 전문가의 몸이었다. 넘버 4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칼을 떨어뜨린 뒤 바닥에 제압했다.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졌다. 나복실이 넘버 4 앞에 섰다.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입니까? 넘버 4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며 공기 중에서 무언가를 뭉치는 동작을 했다. 습관이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진짜였다. 그런데 그 순간 나복실의 시선이 멈추었다. 넘버 4의 손가락 움직임, 그 특유의 회전 방식, 어디서 본 적이 있었다. 나복실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흘 전이었다. 사무소 옆 정비소에 정봉수가 붕어빵을 가져왔을 때 정봉수가 붕어빵 봉지에서 남은 반죽 조각을 무의식적으로 동그랗게 뭉치고 있었다. 같은 방식이었다. 같은 회전 방향이었다. 나복실이 넘버 4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평범한 50대의 얼굴. 하지만 그 얼굴 아래에 나복실이 말했다. 마스크를 벗기세요. 강태룡이 넘버 4의 얼굴에서 실리콘 마스크를 벗겼다. 아래에서 드러난 얼굴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구은철이 숨을 삼켰다. 정봉수였다. 사무소 바로 옆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며 매일 멋쩍게 안부를 묻고 붕어빵을 사다 주던 정봉수. 그가 넘버 4였다. 파멸자였다. 나복실의 무릎이 풀릴 뻔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이 있었다. 매일 얼굴을 마주치던 이웃이 살인자였다. 사무소의 모든 정보가 벽 한 장 너머로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정봉수가 나복실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장님, 아시겠지만 저도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 처리하려 했습니다. 나복실은 대답하지 않았다.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던 그 따뜻한 손이 지금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날 밤 사인지관의 한국 거점이 무너졌다. 정봉수는 3건의 살인과 조직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다. 전미영은 사법 거래를 통해 넘버원 류창휘의 지시 문서와 비자금 장부를 모두 제출했다. 황정석은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나상규가 지휘하는 검찰 특별수사가 개시되었다. 사인지관에 매수된 정치인과 관료와 기업인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가 뒤흔들렸다. 류창휘는 중국에서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의 모든 자금 연결이 차단되면서 동아시아 정치 공작 네트워크가 와해되기 시작했다. 사건이 종결된 뒤 김봉규 부장판사가 제니스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나복실에게 꽃 한 다발을 건넸다. 복실 씨, 대단합니다. 나복실이 웃으며 받았다. 꽃은 구은철 씨한테 주세요. 폭발물 해체한 공로가 더 크니까. 김봉규의 눈에 미세한 쓸쓸함이 스쳤다가 미소로 덮였다. 그는 구은철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강은실이 사무소에 들렀다.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사인지관 관련 재판 준비 서류야. 내가 공소유지 측 법률 자문을 맡기로 했어. 강은실은 구은철과 눈이 마주치자
짧게 미소를 지었다가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숨겨둔 마음은 여전히 숨겨둔 채. 강태룡은 이 사건에 공적으로 경무관 승진이 내정되었다. 최애나가 축하 파티를 준비한다며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 제니스 탐정사무소 옆에 붙어있던 봉수 자동차 정비공업사는 비어 있었다. 기름 냄새와 공구 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바람만 불고 있었다. 나복실은 빈 정비소를 바라보며 보리차를 마셨다. 구은철이 맞은편 책상에서 말했다.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복실이 대답했다. 매일 붕어빵을 사다 주던 사람이 살인자였어. 매일 안부를 묻던 사람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 이걸 눈치 못 챈 내가 부끄러워. 구은철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소장님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소장님의 강점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의뢰인들이 찾아오는 거니까요. 나복실이 구은철을 바라보았다. 구은철도 나복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리차 김이 두 사람 사이에서 느릿하게 올라갔다. 나복실이 말했다. 은철 씨, 고마워. 구은철이 대답했다. 소장님이야말로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다. 사무소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웠고 창가의 화분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때 사무소 문이 열렸다. 새로운 의뢰인이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코트 깃을 세우고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복실이 보리차를 한 잔 따라 내밀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남자가 앉았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탐정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복실이 수첩을 펴고 펜을 들었다. 그것이 제니스 탐정사무소의 방식이었다. 상처받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마음을 털어놓는 사랑방. 최첨단도 호화로움도 없지만 사람 냄새와 정직함과 끈기로 가득한 공간. 사인지관이라는 거대한 어둠과 맞서 이긴 곳. 나복실은 의뢰인의 사연을 들었다. 그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편 베이징의 어느 궁전 같은 저택에서 류창희가 전화를 받았다. 한국 거점이 무너졌다는 보고였다. 류창희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좌절도 없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다음 수를 두면 된다. 하지만 그 다음 수를 두기 전에 나복실이 먼저 움직이리라는 것을 류창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골목 어귀의 제니스 탐정사무소에서는 보리차 김이 천장을 향해 느릿하게 올라가고 있었다.